안녕하세요. 성수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110회 전산회계 1급 이론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회 전산회계 1급 여러분들 시험 어떻게 잘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분명히 여러분들 좋은 점수 받았을 거라 좀 기대해 보고요. 자, 그러면 먼저 해설 강의에 앞서서 총 전체 강평을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출제에 대한 문제 구성은 원래 나오는 대로 회계 원리가 8문제, 원가회계가 4문제,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계산형 문제가 2문제, 이론 서술형 문제가 13문제가 출제됐어요. 계산형 문제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조금 문제 푸는데 시간도 좀 세이브가 되고 전체적으로 난이도도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상중하로 분류했을 때는 상위 3문제, 중위 12문제, 하는 0. 요 정도로 제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었더라고요. 상해 문제가 3문제니까 그냥 어느 정도 평이한 수준의 문제다. 우리의 목표는 이론에서 12문제 이상을 안정적으로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요. 우리의 목표니까 중해 문제만 맞춘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난이도는 중.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걸 물어보네요. 그래서 옳은 거 물어보면 조금 더 말 문제가 까다로울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내용이죠. 1번. 일정 시점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재무상태표가 나왔을 땐 딱 2시점 정도를 보면 되거든요. 첫 번째가 일정 시점이라는 거. 그리고 재무상태를 나타내 준다는 거. 그 재무상태를 자산부채 자본으로 나타내 준다. 그러니까 1번은 옳은 말이죠. 반면에 2번은 일정 기간의 기업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보고하는 보고서야. 2번은 누구예요? 바로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죠. 3번은 일정 기간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얘는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4번은 기업의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자본 변동표가 되겠죠. 또 재무제표의 정의 정도를 물어본 거죠. 재무제표의 각 구성 요소들의 정의를 물어본 문제로 우리가 많이 대비한 그런 형태의 유형으로 어렵지 않게 득점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같이 볼까요? 2번 유동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 항목이죠.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장기차입금인데 만기가 1년 이내가 되니까 우리가 유동성 대체를 통해서 유동부채로 분류한 항목이 되고요. 자, 답은 임대보증금이 되겠죠. 임대보증금은 비유동부채가 되겠죠. 임차보증금은 비유동자산, 임대보증금은 비유동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물어보는 문제는 꼭 하나 정도는 출제가 되겠죠. 이번에 답은 4번이 되고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실기와 이론을 같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임대보증금이 좀 헷갈려. 그럼 검색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오픈하신 다음에 같이 시험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 실기를 먼저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임대보증금 이렇게 우리 계정가구 및 적요등록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 비유동 부채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물어보는 문제는 한번 검증을 하고 싶으면은 확인이 가능해요. 하지만 다이렉트로 바로 찾아서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이제 3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3번 문제는 무형자산에 관한 기준서 내용을 물어본 문제가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요. 자, 1번 볼까요? 연구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걸로 본다. 1번 옳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부 프로젝트 관련돼서 연구 단계, 개발 단계 구분을 했죠. 연구 단계 발생하면 모두 비용, 개발 단계는 인식 요건에 따라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구분이 불분명해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어디? 연구 단계로 본다. 매우 중요한 무형자산 기준서 문구라 볼 수 있고요. 2번도 많이 보셨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등 이런 네이밍, 내부에서 만든 이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형자산 인식하지 않겠죠. 근데 무형자산 인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사실 2번 지문도 바로 확인해서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형자산은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 예, 정의가 맞죠. 무형자산에서 이제 몇 개 키워드가 있죠. 사용할 목적이고 실체가 없어야 되겠죠. 4번 무형자산의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정해법을 사용한다. 이것도 많이 보셨죠. 무형자산 상각 방법 원칙은 이 미래 경제 효익의 소비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 방법을 적용하는데 그를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로 한다? 바로 정해법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4번) 문제 볼까요?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 수익인식 시점에 대해서도 각각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요. 1번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수익인식한다.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인식하니까 옳은 말. 2번 시용 판매의 경우 상품 인도 시점에 수익인식한다. 2번이 답이겠네요. 틀린 질문. 시용 판매의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죠. 바로 소비자,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할 때 수익 인식하죠.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하는 이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얘기죠. 3번 광고 제작 수수료. 이건 완전 용역이니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하고요. 수강료는 발생 주의에 따라 강의 기간에 걸쳐 발생 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4번도 옳은 지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답이 되는 건 2번이고요. 자, 여기 나온 보기에 있는 모든 수익인식 기준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4번 문제도 뭐 난이도 충분히 우리 기본 내용들을 잘 정리했으면 득점화돼야 되는 문제로 보여지네요. 자, 5번 문제 볼까요? 자,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매출 시점에 해당 재고자산 실제 원가를 기록하여 매출 원가로 대응시킴으로써 가장 정확하게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단가 결정 방법. 이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겠어요? 바로 개별법에 대한 설명이죠. 또 개별법은 매출 시점에 그 원가를 추적해서 우리가 원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계산도 되고요. 개별법이 가장 수입 비용 대응 그 원칙의 논리에도 가장 잘 부합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6번은) 중 혹은 중상 정도까지 분류가 가능한데요.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면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제일 상단이 매출액이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총익 나오고요. 매출총익 생략할게요. 판관비까지 차감하면 영업이익에 도출이 된다. 그래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딱 이 세 개,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이 세 가지만 여기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1번은 거래처에 대해 대여금에 대한 정기분 이자를 받았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1번은.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죠.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모두 영업의 수익이니까 영업이익하고 상관이 없고요. 2번이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다. 이럴 때 우리 계정 과목 재해 손실 썼죠. 재고 자산이 화재로 손실 날 때 재해 손실. 제가 영업의 비용을 설명할 때 얘네들이죠. 이름이 무슨 손실, 무슨 차손, 이자 비용,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합비. 이 5가지가 영업의 비용이라 항상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류의 문제 매번 나오니까 사실. 그러니까 얘는 영업의 비용이 되는 거죠. (3번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이자 비용 역시 영업의 비용이 되겠죠. 그러므로 얘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수 없었고요. 마지막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4번이에요. 일용직 직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일용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계정 과목은 잡급으로 처리해요. 근데 잡급이 여기 판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판관비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는 중 혹은 중상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워낙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거는 거의 매번 출제가 되니까 이 내용에 대해 이론 강의 설명할 때 많은 설명, 또 문제를 통해서도 다시 반복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좀 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요. 조심스럽게라는 말을 붙인 거는 혹시 틀렸을까 봐. 당연히 맞췄어야 되는데 혹시 틀린 분들 좀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다. 중상 정도다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한번 붙여본 거예요. 자, 드디어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상해 문제고 다음 거래를 이용하여 회계 처리할 경우 단기 순이익의 증감액은 얼마일까요? 이런 문제는 뭐 분계를 구제할 필요가 없죠. 바로 찾아주면 다른데 첫 번째가 매도 가능 증권. 장부 금액이 500만 원 그리고 공정가치가 50만 원.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 평가하겠죠. 50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얘는 뭘로 처리하죠?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이 아니죠. 바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죠. 자본 항목인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한다. 그러므로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죠. 반면에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정가치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니까 얘는 단기 순이익 영향이 있겠죠. 300만 원이 330만 원 됐죠. 그러면 이때 평가이익이 30만 원 나오는 건데 단기 순이익을 30만 원 증가시키겠죠. 2번은. 세 번째 투자부동산 장부금액 900만 원 처분가 880만 원. 투자부동산 처분손익이 발생하겠네요. 투자부동산 처분손익 역시도 단기손익이 되겠죠.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처분가 880만 원. 우리 처분가와 장부금액의 차이가 처분손익이잖아요. 900만 원. 그래서 마이너스 20만 원 나오겠네요. 처분손실이 나온 거니까 처분손실은 단기손익을 감소시키겠죠. 고로 합계 10만 원만큼 단기손익을 증가시킬 거야.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사실 상으로 배치했지만 그래도 3개에 대한 판단은 들어갈 테니까. 첫 번째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 자, 자본 항목이니까 단기순이익 상관없고요. 두 번째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단기순이익을 30만 원 증가시키겠죠. 세 번째는 투자부동산 처분 손실이 발생한 거죠. 처분가에서 장부금액 빼면 되겠죠. 이게 플러스가 나오면 처분이익이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처분 손실 되는 거 우리 뭐 유형자산 처분을 통해서도 많이 보던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8번은) 이제 중상 혹은 상으로 배치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기초회계 때도 이런 걸 많이 다뤘었는데 어떻게 풀었냐면은 BS를 그리죠. 기초에 BS를 그리고 기말에 BS를 그렸어요. 일단 옮길 수 있는 거 옮기면은 기초의 자산은 90만 원, 기초의 부채는 50만 원 이렇게 두 개를 옮길 수 있었죠. 이걸 통해 간접적으로 기초의 자본이 얼마다? 40만 원이란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래,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기말의 자본을 물어봤죠. 뭐 부채가 있지만 뭐 걔는 옮기는 거랑 다분은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뭐 옮겨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끼는 거죠? 바로 자본의 증감이 영향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출자가 있어요. 출자가 일어나면 우리가 유상증자, 자본이 증가하죠. 10만 원만큼 자본 증가. 이익 배당금이라 되어 있는데 저기 다른 말로 현금 배당이에요. 그러면 5만 원만큼 자본을 감소시키겠죠. 마지막은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겠죠. 당기순이익만큼 우리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110만 원에서 90만 원 차감하니까 20만 원만큼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그럼 이들을 합산해서 다 계산해 본다면 얼마가 나와요? 25만 원이 나오죠. 합계가. 그 다음 기초에 얼마야? 40만 원에서 출발했는데 25만 원만큼 플러스가 된 거니 기말의 자본은 65만 원이고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요 정도 풀려요. 요 정도. 그래서 답은 4번. 출제된 문제 중에 상해 문제 3개 중에 2개를 지금 풀었어요. 둘 다 계산 문제라는 공통점은 있었죠. 하지만 뭐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도 있는 문제. 그래서 기초회계 때부터 우리가 연습된 당기순이익 계산하는 걸 많이 연습해 보면 이런 류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뭐 푸는데 크게 지장 없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계산이 들어가고 응용이 들어가니까 상으로 배치했어요. 이런 걸 득점할 수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론만 놓고 봤을 때 거의 100점에 육박하는 점수로 가는 거죠. 15문제 중에 15개를 향해 가는 거죠. 우리가 많이 맞추면 많이 맞출수록 좋은 거예요. 고득점 하면. 물론 합격 70점 이상만 하면 합격은 뭐 동일하겠지만 점수가 높은 게 왜 좋냐면 그게 좀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전산회계 1급을 70점대 초반으로 합격한 그런 분이 있고 전산회계 1급을 90점대 후반으로 합격한 분이 있어요. 동일한 기간을 공부했고 둘 다 합격했으니 일단은 전산회계 1급의 입장에선 둘 다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전산세무 2급을 대비하겠죠. 전산세무 2급은 전산회계 1급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실력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계 1급에서 90점대 후반 받은 사람과 70점대 초반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산세무 2급의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고 또 그 기간이 얼마나 짧은 거는 그때 나타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다익선이라고 고득점 하면 고득점 할수록 좋은 거겠죠. 이런 문제를 득점하면 이제 거의 만점을 향해 가는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8개의 재무회계, 그러니까 회계 원리 문제를 확인했어요. 자, 9번 이제 원가회계 문제 볼까요? 자, 9번은 원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부의 정보 이용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벌써 이 외부 정보 이용자에 대한 설명. 참고로 잠깐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여기서 원가회계라는 표현이 나오는 순간 해석상 얘는 관리회계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관리회계는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아니죠.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죠. 그러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여기 말한 거는 바로 재무회계에 대한 특징이죠. 그러므로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2번 원가 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혹은 제품 원가 계산. 4번에 경영계획 수립 통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3, 4는 원가회계 혹은 관리회계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9번도 어렵지 않게 득점을 하셔야 되고요. (10번) 문제 볼까요? 자, 원가 행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분류할 때 올바른 것을 물어봤네요. 자, 1번 변동원가,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총원가가 증가한다. 맞죠? 이게 바로 변동비에 대한 설명이죠. 변동원가에 대한 함수식을 써볼까요? y는 ax 이렇게 함수식을 썼죠. 그래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총원가가 증가한다. 이게 옳은 말이죠. 2번은 이제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가 증가한다. 자, 단위당 원가를 표현해 볼까요? y-라 표현해 보고요. ax를 x, 조업도 나눴으니까 a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변동원가의 경우에는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 형태가 되겠죠. (3번)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총원가가 증가한다. 틀리죠. 고정비, 고정비 함수식은 y는 b 이런 식으로 썼죠. 그러니까 조업도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정원가의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고정원가는 증가한다. 단위당 고정비에 대해서 함수식을 쓴다면 y-는 x분의 b가 되겠죠. 조업도가 증가해요. x가 증가해요. 그러면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해야 되겠죠. 함수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함수 말고 다른 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 정 안 되면 변동비, 고정비. 총변동비가 이렇게 변하니까 변동비, 총고정비가 이렇게 고정됐으니까 고정비라 그러고요. 단위당 만들 때는 변동비, 총변동비 한번 눌러요. 일정. 자, 총고정비 단위당 만들어요. 뒤를 눌러요. 감소하는 형태가 된다. 이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11번 문제는 상으로 배치를 했어요. 보조 부분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상 혹은 중상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좀 한번 좀 깊은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론 때 설명을 하긴 했는데 1번 보조 부분 원가 배분 방법으로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있겠죠.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전체 보조 부분의 원가에는 차이가 없다. 이게 옳은 말이에요. 왜냐면 보조 부분 원가가 어디예요? 제조 부분으로 배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를 직접 단계 상은 어떤 거예요?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용역을 어떻게 처리하냐죠. 그래서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걸 무시하자는 방법이고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용역을 고려하자는 거고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용역의 일부를 고려하자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고려가 돼서 제조 부분의 배부가 되기 때문에 이 보조 부분의 원가의 금액 또 총 원가의 금액은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2번 상호 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보조 부분 상호 간에 고려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배부 방법보다 정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걸 모두 고려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좀 복잡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정확성은 그러면 높아진다는 얘기죠. 제가 그 얘기했죠. 계산이 복잡하면 정확성이 높아지고 계산이 간단하면 정확성이 떨어진다고요. 3번 단계 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배부 순서를 어떻게 하더라도 각 보조 부분에 배부되는 금액은 차이가 없다. 3번이 답이죠.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의 경우에는 배부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냐면 직접은 둘 다 고려하네, 상은 둘 다 고려해. 근데 단계 배분법의 경우에는 두 개 중에 일부만 고려하잖아요. 하나만. 그러니까 어떤 거 A를 고려할 건지 B를 고려할 건지에 따라서 이 배부 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답이 3번이고요. 4번 직접 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보조 부분 원가 배부의 계산은 쉬우나 그렇죠. 계산이 간단하겠죠. 그 다음에 상호
보조 부분과 상호 수수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직접 배분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좀 난도가 있는 문제긴 해요. 그런데 이 우리가 보조 부분 원가 배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또 계산 문제도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내용도 좀 길게 나오고 좀 어떤 이해를, 그러니까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좀 난이도는 상이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2번과 4번은 정리가 돼 있을 테니까 이제 1, 3번은 이게 좁혀지겠죠. 예. 12번. 자, 원가액의 마지막 문제 볼까요?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둘을 비교하는 연습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 지시서에 의해 원가 계산을 한다. 예, 옳은 말이고요. 작업 지시서. 그래서 이게 영어로 개별 원가 계산이 잡 오더 코스팅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잡표라고 했잖아. 작업 원가표. 그건 작업 지시서. 2번. 자, 개별 원가 계산이 주문 개발 형태에 적합하죠. 주문형 소량 생산 방식. 그러니까 주문형이니까 소량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3번. 종합 원가 계산이 공정별로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죠. 영어로는 프로세스 코스팅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그 다음 4번. 종합 원가 계산은 여러 공정에 걸쳐 생산하는 경우 적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 공정별로 짓게 해요. 예를 들어 1공정이 있고 2공정이 있고 그럼 여기 공정별로 짓게 하고 여기도 공정별로 이런 식으로 짓게 하기 때문에 공정이 여러 개가 있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종합원가 계산은 모든 공정의 단위로 원가 계산하니까 계산을 공정에 걸쳐 여러 공정에 걸쳐 생산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원가 관리 얘기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 같이 볼까요? 부가가치세도 좀 어떻게 본다면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 짧잖아요. 그럼 좀 쉽다 볼 수 있겠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상호 변경, 2번 사업장 이전, 3번 사업의 종류의 변동, 4번 증여로 인해 사업자 명의 변경. 답은 4번이겠죠. 자, 이건 뭐 기본서에도 뭐 중요하게 표시한 거니까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의 경우에는 다 사업자 등록 정정의 사유인데 우리가 증여로 인해 중요한 이게 자발적으로 이게 준 거잖아요. 사업장을. 증여로 인해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면은 이건 부가가치세법에 여기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니고요. 얘는 사업자 등록 폐지 사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에 의해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가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되겠죠. 상속이 있다는 거는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자발적인 증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업자 등록 정정의 사유고 반면에 증여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은 사업자 폐업 사유 혹은 폐지 사유가 되겠죠. (14번) 자, 볼까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영세율에 대해 물어봤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자, 영세율. 우리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이 적용되죠. 영세율이 적용되는 이유는 바로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비지, 다시 말해 수입국의 세율로 과세한다.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는 영해세율로 나오고 반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품, 수입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우리나라 세율 10%로 과세한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뭐 4번에 소비지급 과세 원칙 구현 맞고요.
그다음에 1번에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것도 맞고 2번 영세율은 수출 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영세율 사업자, 수출만 한다. 영세율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매출세액이 0이고 매입세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입세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수출을 촉진한다 혹은 수출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영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완전 면세를 기대할 수 없다. 아니죠. 영세율이라는 제도가 바로 완전 면세 제도죠. 반면에 면세 제도가 부분 면세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면세라고 하면 이 말이 맞는데 영세율의 경우에는 완전 면세가 적용되니까 3번은 틀린 지문. 답이 3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요. 예. 마지막 부가가치세 세문제도 좀 쉽게 나왔어요. 뭐 혹은 중하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완전하는 아닌 것 같아서 다음 중 영세율 발급 대상 사업자가 될 수 없는 업종,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될 수 없는 업종을 물어봤죠.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이에요. 그래서 소매업이라든지 아니면 모기미 이런 거 암기했죠. 목욕, 이발, 미용. 이게 암기이죠. 모기미, 여객,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목욕, 이발, 미용, 그 다음에 여객, 운송, 그리고 입장권 발행하는 경우 그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 도매업은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얘는 사업자랑 또 다른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또 다른 사업자, 다시 말해 소매업자한테 거래를 할 테니까요. 15번의 답은 뭐 2번이란 것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산회계 1급 110회와 관련된 내용들, 이론에 대해서 해설을 좀 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은 재무상태표 물어봤고 보세요. 2번은 유동부채, 3번은 무형자산, 4번은 수익인식 시점, 5번은 개별법 물어본 문제, 6번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 6번이 좀 중상 정도 돼요. 자, 7번은 이제 계산 문제. 네, 상으로 배치했고, 자, 8번도 계산 문제 상. 그다음에 9번 원가 회계와 재무 회계를 물어보는 거. 10번은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11번 보조보험 원가 배분. 얘가 조금 난이도가 있을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2번은 개별 원가, 종합 원가 예산의 특징. 13번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 14번 영세율. 15번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닌데 근데 약간 실수하면은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우리 목표는 이제 12문제 이상 득점하는 거고 최소 10문제는 득점을 해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110회 시험 잘 보신 분들 미리 합격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약간 준비가 미흡해서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자, 다시 한번 열심히 이렇게 정리하셔서 111회에 도전하셔서 합격하시면 되시겠네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